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첫 대결이 될 4.29 재보선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정동영 전 의원의 가세 등 야권 분열로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협의는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시한을 넘겨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이용호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4.29 재보선 4주 딱 남았어요. 예, 그렇죠. 자, 정동영 전 의원이 이제 가세하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 좀 판이 달라졌습니다. 좀 분위기 바뀌고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친정집을 향한 자살 공격이다. 그래서 연일이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근데 정동영 전 의원은 굉장히 의연하게 거기에 맞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뭐 정동영 전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판이 커지면 클수록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겠죠. 이렇게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것도 이 판 자체의 이슈 자체가 본인들로 하여금 포커스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본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정치에 있어서 이제 싸움의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나 싸움의 기술보다는 싸움을 왜 하느냐는 그 명분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4.29 재보선을 두고 관악을 두게 어느 관악을 두게 이제 정동영 전 의원과 새정치 쪽의 싸움을 보면 그 싸움에 대한 명분 자체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사실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결국 집안 싸움이니까 얼마나 집안 내부 단속이 안 했으면 이렇게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느냐는 그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정치 쪽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만 아니면은 해볼 만한 싸움인데 정동영 의원이 저렇게 갑자기 나서니까 안 나선다 하다가 나선다 그러니까 이제 판이 결국 콩을 두 쪽으로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나쁜 건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한 당위성 그 명분 자체를 흠집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정치연합의 조직 결속을 가져와야 되는데 과연 이걸 두들겨 패면서 가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자, 이 평론가님, 이 철새 정치 논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 옮기는 문제. 지금 정동영 전 의원의 대응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본의 아니게 정동영 이제 전 의원으로 봐서는 뭐 노이즈 마케팅이 다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 때마다 사실 늘 철새 논쟁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7월에 이제 보궐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포의 김두관 전 지사가 이제 경남지사 출마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남쪽으로부터 날아온 뭐 철새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궐선거에는 일반적으로 이 전략 공천을 하다 보니까 당선 뭐 이 가능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고 없는 사람을 사실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새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에 뭐 권은희 뭐 갑자기 내려보냈죠. 그리고 동작 같은 경우는 그 기동민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다가 사실은 갑자기 투입을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원조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철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정동영 이제 의원으로 봐서는 이제 과연 이 철새 논쟁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득도 있지만 이 부분의 핵심은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 의원의 어떤 정 후보의 진정성 문제를 어떻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볼 건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은 정동영 전 의원을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을 보고 또 이제 방송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진보적으로 나가는 이런 게 좀 잘 안 맞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들어보면 이제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후보 끝나고 나서 아마 미국에 한 1년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된 이런 사회 전 세계에 맞는 것은 담대한 진보, 오바마가 당시 주장했죠. 그런데 상당히 심취해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본인 노선을 좀 수정한.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고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게 얼마나 유권자들이 진정성을 보고 판단할지 그 유권자의 몫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 과정들이거든요. 그 본인의 지난 족적들 그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보와 과정 자체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특히 정치라는 구조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 철학에 가장 중요하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행적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정동영 전 의원의 행보와 그 과정 자체는 사실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은 1996년도에 진주 덕진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한 후에 사실상
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정권 10년 동안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는 사람입니다. 기득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대선 후보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대선 후보에 뽑혔습니다마는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했는데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진보 진영은 어쩌면은 정동영이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기득권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네. 지금 이처럼 야권이 지지부진하고 소위 말하는 그 서민들을 향한 어젠다가 실종이 되고 지지를 잃어가는 어떤 단초적 역할을 했는 사람이 어쩌면 정동영 전 의원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혹자들은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해서 진보의 아이콘이다, 진보에 대한 기치를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게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진보의 아이콘, 그 아이콘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정동영 의원이 진보에 대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투명성과 어떤 결단력을 갖고 행동했느냐라고 보는 그 과정 자체가 명백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결국 96년부터 2007년까지 그 황금기에 야당의 황금기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진보 정치가 가지고 있는 야성 회복 자체는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진보 정치 아이콘이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정치가 수권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수권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그 대안으로서 정동영을 택한다. 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관악을이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야의 셈법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수 야당들도 어떤 식으로 선거를 풀어갈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전 의원이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좀 양자 구도를 형성해 가려는 것 같고 새누리당도 좀 어부지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지난 그 선거 결과를 보면은 관악 이쪽은 거의 야당 텃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 되신 분이 42% 정도 나왔고 문재인 후보가 58% 나와서 굉장히 격차가 있는 서민들이 이제 밀집한 지역이고 호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는 뭐 이제 거의 뭐 야당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동영 변수가 생겨서 이제 세법이 복잡해졌죠.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저는 바둑으로 치면 굉장히 이게 굉장히 미세한 개가 바둑이 될 수도 있다. 뭐 거의 반집 승부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선 새누리가 지난번 선거 오신원 후보 같은 경우가 한 3% 정도 나왔고 그래서 거의 3분의 있는 거거든요. 지미철 이번에 이제 경선에서 진 분이 한 28%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갈라먹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악의 이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저는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 경선에서 떨어진 김희철 전 의원의 이 조직이 사실 그 지역에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 조직이 과연 어떤 쪽으로 가서 붙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태호 이번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이제 당협위원장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의 고향이 사실은 경남 사천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 사실은 영남 사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매치될까 이런 부분이 있고 김희철 이제 아까 떨어진 그 분 같은 경우는 조직이 탄탄한데 이제 만일 정태호 후보가 이번에 되면 내년 1년 후에 있을 총선에 사실 별로 이게 기대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정동영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당 후보가 되는 것을 오히려 바랄 수가 있다. 이런 게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 여러모로 새정치민주연합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자 관악을 또 광주 서극을 뭐 서울에는 뭐 천정배 전 의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관악을 이번에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자 일려 다야 구도. 좀 재밌는 판이 좀 형성이 돼 버렸어요,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비상인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전직 뭐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은탁위를 한다고 하는데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 문재인 대표 지금 현재 어떤 심정일까요? 이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저도 박지원 의원이 언제쯤 났을까 이게 굉장히 사실 궁금해요. 왜냐 그러면 관악을이든 지금 광주 서구든 지금 그 이번 4.29 재선의 저변에 깔린 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호남 정치에 강한 복원력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 정치에 자존심이 조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호남 정치의 기본적인 정서는 반친노, 반노거든요. 친노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쪽의 친노를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라 봐야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정동영 의원도 사실 나섰는 것이고 천정배 전 의원도 나섰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데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불어보듯 뻔합니다. 이게 조직의 대결이거든요.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뭐 바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조직세가 누가 더 강하게 결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보선 승패가 가름질 수가 있는데 먼저 관악을만 보더라도 지금 새정치 쪽은 결국 두 가지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정태호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 쪽으로 쪼개지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새누리당의 조직 결속력은 후보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파이가 두 개인데 두 개가 하나 더 쪼개진다 그러면 결국 파이가 하나는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여기에 지금 양쪽이 치열하게 붙는 싸움 자체가 사실상 이 부분을 굉장히 염려한 탓이거든요. 왜 염려하냐 하면 조직으로 붙으면은 결국 바람이 아닌 조직으로 붙으면은 이것이 파이가 쪼개지기 때문에 그만큼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 이 양자가 치열하게 싸워줌으로써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은 조직 말고의 어떤 다른 외인의 표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양쪽이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새정치 쪽에서는 또 정동영 의원 쪽에서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광주도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호남 정치의 강한 보분력이 요구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천정배 의원이 여기에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방점을 좀 찍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진짜 관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야당 정치의 가장 핵심이고 중추적인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가 여기서 패배한다 그러면 이번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호남을 잃어버리는 것이 대한민국 정당사의 지역 연고를 떠난 정당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력을 투구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호남의 어떤 지분이 있는 의원들이 어느 선에서 나타날지 이게 이제 관건이 알겠습니다. 네 곳이지만 결국 작은 선거가 아니다. 작은 선거 이런 판이 커지게 이야기가 나온 이유도 그런 이유 같습니다. 자, 방금 이제 박지원 대표 전 대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자, 동교동계 입장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예전에 권노갑 상임고문은 정동영 전 의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동교동계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모양새 현재까지는 그렇거든요. 박지원 아마 의원하고 아마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노갑 고문이 지난번에 이제 뭐 천정배, 정동영 두 사람에 대해서 뭐 굉장한 비난의 수위를 높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면서 이제 새 정치를 돕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개인적인 어떤 동교도 전체가 아니라 권노갑 고문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아마 국립묘지 가서 DJ 그 대통령 참배 가가지고 본인 이제 의견을 좀 물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동교동에서 좀 나서서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던데 아마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했던 것 같고 지금 아직은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양당에서는 화끈 달아있지만 아직은 사실 두 후보가 아직은 뭐 후보들이 아직 등록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거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동교동이 뭐 내려가서 우르르 돌아오는 게 모양도 좋지도 않고 지금 뭐 필요성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동교동 의 기류라고 하는 것은 호남의 기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의 기류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새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미온적이고 좀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호남의 민심과 연결되면서 왜 당신들이 나서서 하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보면 새정치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호남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미뤄졌으나 호남에 해준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감정들이 동교동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러나 동교동이 새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선거가 본격화되고 또 윤곽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면 또 나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뭐 윤곽도 없고 많이 지는 게임에 나가서 도와주면은 그건 뭐 생각도 안 나고 같이 책임만 묻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움직이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 공약도 좀 저희가 들여다보면요. 여야 모두 서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민 밀착형 공약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보니까 참 재밌어요. 새누리당 아줌마, 새줌마 전략을 내세웠고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 뭐 이런 공약을 냈던 것 같은데 어떨까요? 좀 유권자들에게 통할까요? 글쎄요, 뭐
두 당 모두 다가 지금 가져가는 것이 결국 민생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가져가는 것인데 애당초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서 4.29 재보선이 불구졌을 때 결국 종북 프레임으로 이 선거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종북 프레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수면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왜냐 그러면은 결국 이 종북에 대한 부분은 굳이 새누리 쪽에서 건들지 않아도 이미 국민적 정세 내면에는 상당히 많이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건들지 않아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 계산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생에 대한 문제가 최대 아젠다가 될 것인데 새정치 쪽으로서는 이제 연말 정산이라든가 이런 담배값 인상이라든가 서민 경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구를 하면서 지지를 얻은 그런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 재보선 자체가 사람의 구도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적 아젠다 구도가 아니고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이제 흥행적 요소로 이제 자리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그래서 정책적 아젠다가 선거 이슈로 자리하기는 상당히 약하게 보이는 그런 의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누리 쪽에서는 그런 정책적 아젠다를 계속 이제 지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사람 구도로 가는 형태가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평론가님, 아까 전에 아직은 좀 이제 4주 남았지만 판세를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뭐 변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노사정 대타협 기구 문제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안 된다면 서로 여야 모두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론 논란도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전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월에 있을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나 혹은 뭐 또 건보료 무슨 뭐 앞으로 뭐 인상하는 이런 문제가 그것들이 이제 민심을 상당히 이제 자극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타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뭐 시한도 넘기고 또 공무원 계획 뭐 실무기구 이갖고 서로 협상이 잘 안 되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떤 또 선거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막판에 가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거꾸로 그래요. 서로 좀 조심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서로 막 그러니까 5가지야 4가지 국민들도 헷갈리는 상황 아니겠어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말이죠.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입장 취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쓰는 방법이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그러면 말을 참 어렵게 하면은 이게 위기가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다, 지금 공무원연금 계획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새정치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 활동 시간을 얼마 몇 사흘 앞두고 나온 게 뭐 알파를 들고 나오고 베타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을 또 어느 국민이 그걸 눈높이에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 상황이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 조차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냐는 것이죠. 뭐 이 내용은 간단하겠습니까? 소득 대체율을 좀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여를 또 좀 더 조정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죠. 수치가 나와야 이것이 앞으로 소득 대체율이 얼마나 갈 것이고 기여율이 얼마나 갈 것이고 나오는 것인데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오늘 아침에는 바로 공적연금에 대한 강화까지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공무원연금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민연금까지 연계시키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이 논점 자체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 논점 자체를 흐리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계획에 대해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고 정치 심리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공당이 이런 형태로 논의를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일단 문제는 정말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부 여당과 정부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논의 자체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끌고 나가는데 많이 실기를 했죠. 왜냐 그러면은 단적으로 지적하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사실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연금은
왜 바뀌어야 되냐면 이게 개혁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커왔기 때문에 정치 논리에서 함몰돼 왔었던 부분을 끄집어낸 것이거든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개혁의 대상들이 그 개혁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대상들이 여기 논의에 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어쩌면 그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논의에 참여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논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부터 저는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 공무원연금 개혁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할 텐데요. 지금 노사정 대타협은 합의 시한 넘겼잖아요. 오늘 오후에 대표들이 또 만난다고 하는데 지금 비정규직 고용기간이랑 해고요건 완화 이거 정말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겠습니까? 그것이 전문가들이 이제 찾을 것이고요. 결국은 근데 제가 보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될 때까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곧 깨질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도 나왔지만 사실은 5월 2일이 사실은 마지막 이제 다 통과시키는 시한이거든요. 그 사이에 실무적으로 하는 어떤 로드맵이나 이 스케줄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꼭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다,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양당에서 내놓은 양당을 또 대표한 두 교수안들이 또 나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안을 보면 지나치게 디테일 부분을 못 챙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뭐 어저께 이제 이대로 두면 내년에는 뭐 하루에 100억씩 나가고 5년 후에는 200억씩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도 매일 80억씩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부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제 골마왔고 이미 이제 문제 생긴 것은 이미 기수급자들의 문제가 사실 큰 겁니다. 이미 그분들은 굉장히 조금 내고 사실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적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 지금 공무원들한테 전가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급 입법은 안 되지만 그 예전에 이제 조금 내고 마지막 3개월, 퇴직 3개월 전에 합쳐가지고 했던 그 많이 받아가는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기여금 형태로나 이런 거 좀 손볼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할 때도 제가 디테일하고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저 연금 이 부분도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뭐 이 임금 피크제처럼 연금 피크제를 만들어서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단지 그냥 뭐 지급률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고 그래서 시한에 뭐 조금 늦어져서 뭐 이게 문제보다는 컨텐츠 부분을 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합의하고 또 공감을 얻어내는 것은 작업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박 대통령이 뭐 결단을 부탁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지도부와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수시로 이제 뭐 총리하고 뭐 여야 지도부하고 만나는 부분들 이건 이제 이병기 실장이 임명이 되면서부터 소통 강화 문제 계속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들려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비서실장의 청와대 행보는. 비서실장의 행보는 사실 이제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보다도 오히려 이제 대통령을 좀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의 행보 자체가 정말 적절하게 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이병기 비서실장의 행보는 그다지 뭐 그렇게 넘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첫 번째로 정책적으로 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국정 3년 차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서 뭐 법안의 처리 문제까지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소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또 설사 나중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충분한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노력했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병기 실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상희 유덕대 부총장 그리고 이용호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